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이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에 가장 뜨겁게 응답하고 있는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행복 플랫폼을 설계하는 경기복지재단의 사령탑, 이용빈 대표와 함께 모두를 위한 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주치, 시민운동가, 그리고 국회의원, 현재 대표까지 이렇게 많은 이력들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유명한데요. 대표님이 스스로 느끼시기에는 인간 이용빈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어렵게 산다기보다는 늘 행복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학생 시절에 가장 꿈꿨다고나 할까? 예컨대 중국의 손문이나 볼리비아의 체 게바라와 같이 어떤 말을 앞세우는 학자보다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천해서 현실에 구현하는 그러한 혁명가로서의 삶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이런 혁명가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세상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꾸시던 혁명가의 길을 지금 너무 순탄하게 잘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자전거를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광주에서 서울 혹은 서울에서 광주 이렇게 긴 거리도 오갈 수 있는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전거를 그만큼 좋아하시는 거죠? 네. 저는 2008년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등원에서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림 중에 하나가 자전거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교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자전거거든요.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 분담률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소위 말하는 넷제로 사회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길이 끊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나라의 자전거 길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저희 집 광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쭉 가봤어요. 자전거 길만 따라서. 자전거 길이 끊어진 곳은 어디고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 곳은 어딘지를 제가 이제 쭉 돌아본 거죠. 그때 한 50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2박 3일에 걸쳐서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2번을 같은 길을 쭉 가봤습니다. 사실은 걸어서 과거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다니시던 분들이 애용하던 그런 길들도 자전거로 타보고
우리 이제 선인들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 자전거의 장점이 사실은 그런 데 있습니다. 도시 곳곳을 세밀하게 보면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자전거만 타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전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타시면서 길을 분석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표님께서 계신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은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이 도달하고자 하는 나라는 결국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 10조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참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겠다 약속한 것이죠. 그 가장 맨 앞에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는 천병으로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또 복지기관들이 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경기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역량들을 통해서 복지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처럼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직접 수탁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금융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극저신용 시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극저신용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환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출하셨던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네.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00일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직원분들께서 바라는 점을 전달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6월 4일 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이제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가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취임식 때 저에게 대표님이 바라는 경기복지재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또 대표님이 직원이 행복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업무 강도가 각 팀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한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또는 인력 배치와 관련된 것이겠죠. 또는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실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은 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직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대표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단이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민들의 행복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단 직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그 마음껏 일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자긍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가정 양립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승진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직장인들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승진 적체를 해소할 방법이 뭔지 또는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투명하게 잘
시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사 협의, 또 특히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표현도 하듯이 우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순발력 있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형 리더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면은 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직원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대표님 보면. 저희가 그럼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의 인생 사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복을 입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적 사진인가요? 네, 아마 이제 저게 83년도에 제가 네. 육군사관학교에 43기로 입학했으니까요. 아마 저하고 같이 이제 입학했던 동기들이 저 사진을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그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육사 시절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 83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80년 5월에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배우면서 조선 근대화 관련했을 때 조선의 왕이 주인이었던 시대에서 시민이 주인이었던 공화의 시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큰 물결이 있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위대한 전략가가 없어서 그의 동학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사관학교에 가서 그런 전략가가 되면은 이런 혁명의 시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사춘기 소년으로서 꿈꿔볼 만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그게 좀 더 강화됐던 것 같아요.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혁명의 어떤 필요성들을 더 강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육사 생활하면서 제 동기생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 한참 뜨거웠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자퇴하고 의과대학으로 발길을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노만 베순이나 체게바라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거든요. 네. 의사로서의 혁명가의 꿈을 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도 하고 그렇게 육사 시절을 보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입학하고 첫날 첫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종교활동 시간이 있었는데 종교활동 하게 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무교 이렇게 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무교에도 안 서고 무교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줄을 안 서고 그 다음 저 혼자 서 있었더니 교관께서 이제 거기 생도는 왜 혼자 서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저는 동학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떤 민족 정신을 좀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좀 철부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기 넘치고 이 뚜렷한 사고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다들 많이 웃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의대 진학하시고 나서 학생 운동에 전념하셨을 정도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활동들을 당시에 하셨나요? 이제 학생 운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동급생들 중에 학생운동에 이렇게 뛰어드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잘 무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비전을 가진 의대 제 이제 동급생들도 많았죠.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의사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사회 혁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까지 학생 운동을 정말 이제 헌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6월 항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에 이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또 있었겠죠.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마을로 가서 마을 주치가 돼서 마을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의 풀뿌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꼭 돼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공부도 안 했죠. 사회운동만 관심이 많았는데, 저의 이제 인생 여정을 좀 설계를 하고 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다시 한 거죠. 네.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에서 항상 뜨거운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이미 두 번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과 같이 계시는데 이게 그 마을 주치 시절인가요? 네, 저는 이제 2001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따고 저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처음 개업하면서 가장 먼저 주말에 방문했던 곳이 독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독거 어르신이 그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왜냐하면 우리 국가나 또 기초단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거 어르신들까지 돌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독거 어르신 주치 맺기 운동도 전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아내하고 같이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돌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다 함께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다. 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한 것이고요. 저 사진은 당시에 이제 광주시에 제안을 해서 조금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 주치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 점심시간에 저렇게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도 살피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그런 일들을 광주의 의사, 또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저 사업을 한 겁니다. 저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총괄한 것이 제가 이제 기획을 총괄해서 광주시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죠. 네, 거의 사업을 이끌어 가신 거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무래도 거네요. 이제 전체적인 누군가는 일꾼이 필요하니까요. 네. 예, 제가 그 일을 좀 많이 거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을 주치로 활동하시면서 잊지 못할 환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태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전체 과정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그런 의료를 제공하는 게 가정의학과 주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처음 이제 이렇게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이로 만나가지고 네.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 전체 과정을 의사로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네. 소중한 경험이죠. 네. 다만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 일들은 좀 가슴 아픈 일들이잖아요. 네.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기르는 아이가 커서 네.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직업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밝은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죠. 네.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많이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는 만큼 또 행복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보람된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럼 다음 사진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사진은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네. 저 사진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에 한 분이 횡단보도를 반대편에서 건너오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네. 꼭 마치 연극적인 상황처럼. 근데 의식을 잃으시고 쓰러지셔서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렇게 이송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그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저 사진을 또 찍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 상황 자체가 조금 놀랍기도 하고 네. 그 사진을 또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도 했는데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저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심근경색증 환자라든지 또는 폭염 때문에 갑자기 졸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저하고 함께 우리 당원들이 지켜보다가 제가 그분들을 잘 이렇게 처치하고 그러면은 되게 좀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사셨던 대표님이 근처에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할지 상상이 그렇죠. 안 가요. 네. 사실 의사들은 너무 늘 좋았을 이제 것 그런 같아요. 좀 어찌 보면 부담감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뭐 KTX를 탄다든지 뭐 비행기에 탄다든지 그러면은 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반드시 좀 의사가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네. 느끼거든요. KTX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응급처치 상황에 더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찬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사에서 국회의원, 이 큰 변화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계기는 뭐였나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시민사회 운동을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함께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는 거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낸다는 거. 또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자치단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쭉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론 문화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를 더 좀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발달시키고 널리 확산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됐죠,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뭐 비통함을 느꼈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고 산업화를 통해서 정말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최소한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왔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제가 20대 때 꿈꾸었던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이런 거였나 싶어서 굉장히 자괴감 느꼈습니다. 50대의 사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층으로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당부터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좀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경로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추진하셨던 정책은 뭐가 네. 있었나요? 사실 국회의원을 여당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는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크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의 입장이 그다지 뭐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소에 꿈꿔왔던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재밌게 이제 말을 표현한 게 있는데요. 장자방을 집중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취약계층,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림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들, 장애인들이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모두가 행복하겠냐. 그래서 저는 장애인 정책에 좀 집중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교통수단이다라고 평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들을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 반려견은 이제 지금 뭐 반려가족들이 천만 시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반려견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든가 반려견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이 있다면 생명의 철학이거든요. 반려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복지와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떤 생명권 이것을 지켜주는 것은 그것이 고스란히 인간의 복지와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애인 문제, 그리고 자전거, 네. 또 반려견 이렇게 해서 장자반 정책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세 가지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해주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정치에서 대표님이 되신 순간도 또 한 번의 전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광주 토박이 의사가 경기도 복지사령탑을 맡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사실 경기도에서 정치를 뭐 꿈꾸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네. 왜냐하면은 광주 전남의 발전이 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광주 전남은 늘 나라의 변방 취급을 받아왔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텃밭이라는 의미로 실제 광주 전남민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정치가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광주 전남에서 나고 자라서 지역에서 성장한 또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당의 부름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광주 전남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좌절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네. 그 역사성과 지역성, 다양성과 역동성이 경기도에서 뭔가 많은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내면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요.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서 공모가 나왔을 때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재단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체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소액금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전부터 쭉 해오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사실 이제 경기도가 채무 조정을 당하고 있는 도민들, 또 이렇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네.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종잣돈은 되지 않더라도 그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숨통을 틔운다고 하죠. 네. 그런 소액 금융 지원 사업도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재도전 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불법 사금융이 요즘 굉장히 극성을 하고 있죠. 네.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금융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틈새를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 또 도민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건 명백하게 이제 불법인 거죠. 그래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복지 사각지대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잔불 밑이 어둡다 뭐 그런 표현도 하지만은 사각지대가 제도적인 허점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죠. 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더 세밀한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사각지대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돌봄 영역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거나 병환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돌봄이 필요할 때 온 가족이 다 매달리거나 또는 가족 중에 몇 사람은 일을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네.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돌봄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간병 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했어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네. 간병 국가 책임제라는 거는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간병의 어려움이 소위 말하는 간병 파산이라든지 간병 문제 때문에 가족 내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각지대일 겁니다. 그런 간병 문제를 기초단체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네.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널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간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연 뭐 120만 원 정도의 간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이 간병 SOS 프로젝트라는 것이 네. 있고 그러한 이제 간병 돌봄 문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돕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분들이 꼭 간병 SOS를 기억하길 저도 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을 경기도형 복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핵심 비전은 무엇인가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담고 있는 개념 속에 결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이제 그런 권리를 나라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부와 기초단체, 광역단체들이 그런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복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이 경기복지재단 안에서 네.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플랫폼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네. 그 목적지가 다 다르지만은 플랫폼에 와서 출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모든 정책의 시작이 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행복할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회의 공정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게 기회일 텐데 그러한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의료, 주거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누구든지 원하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네.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이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와 복지를 연결해 주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기후 복지와 AI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복지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복지 영역에서 삼중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세 가지 큰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인구 소멸 문제이죠. 말하자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인구 구조의 문제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기후 위기 그로 인한 기후 재앙 네.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집중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함이 없이 우리가 이제 행복할 권리를 지켜드리기 어렵고 기후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이런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후복지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죠.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깔아놓은 IT라고 하는 전반적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복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고요.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첫째로 인구가 좀 적어요. 네. 중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좀 출발이 다른데 다만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죠. 네.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인공지능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두가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인공지능 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환, 인공지능 복지를 통한 전환, 이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효율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수준을 아주 높여주고요.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차별이나 격차가 없도록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후복지, 인공지능 복지, 그리고 이제 돌봄 복지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삼중 전환의 복지 아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와 또 기후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참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행복할 때 도민이 행복하다.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네.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과연 환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나는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경기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자신의 그 직장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과 네. 가정을 함께 잘 균형 있게 함께 가는 일가정 양립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노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에요. 아까도 국외연수 이렇게 파격적인 것들도 국외연수는 언급을 지금 해주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네.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한국 고유의 인문 정신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복지 정책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흔히 이제 복지 정책 그러면은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를 어떤 규범적으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나라의 복지 정책으로 바라보는 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K 컬처 또는 K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전형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근대화는 서구의 문명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의 변화에 눈을 돌리게 될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뿔민주주의 또는 뭐 K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특히나 80년 5월 광주정신 이런 표현도 합니다. 네. 그 정신에 일맥상통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대동정신이거든요. 대동정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동정신의 가장 오래된 생각은 홍익인간입니다. 모두 인간이 두루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하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대동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모두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동학의 정신 속에 보면은 인내천 사람을 하늘로 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한반도의 인문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복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돌보는 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네. 아마도 지금 이제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가 미래 세계 복지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정신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컨대 남북 통일의 문제, 이념의 골이 지나치게 깊고 또 이것을 해결해 가는데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제관계 속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거는 이제 평화의 문제가 있고요. 네. 이런 양극화의 골이 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삶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돼가고 또 GDP 수준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얼굴이 이제 밝아져야 되겠잖아요. 결국은 양극화를 줄여가는 그런 것을 역할은 결국 복지가 해내야 되는데 경기복지재단이 그러한 교육과 의료, 주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또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복지의 틀을 만들어냄으로써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돼야 복지도 더 강화되고 이렇게 더 선진국이 되는 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앞서서 세 가지 전환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복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의 아젠다가 세 가지. 통합돌봄.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네. 도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의 삶을 잘 영위해 가도록 돕는 것. 네.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이게 2026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될 텐데 아직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런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에서의 통합돌봄을 잘 해가실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기후가 1.5도씨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굉장히 절박한 문제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기후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면서 함께 주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도는 기후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은 도민이면 누구든지 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기후 도민 총회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이렇게 방관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후도민 총회를 여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후복지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보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 공유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의 비전과 또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다짐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특히나 기회의 경기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도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일이거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는 만큼 무엇보다도 통합 돌봄 문제 꼭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기후복지, 또 인공지능 복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공동체 주치의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기회의 경기도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과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어갈 김동연 도지사님과 함께 경기복지재단이 여러분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복지는 한 사람의 삶이 존엄해질 수 있는 기회 시작이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고 기후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포용의 복지를 설계하는 이용빈 대표의 복지 청사진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용빈 대표의 도전을
더 인터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